약 1,800조죠. 우리나라 GDP가 1,800조 하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나눠 가지고 그 중에 투자도 해야 되고 공공 서비스도 써야 되고 이 다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거시경제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싶고 노동자 계급의 연대라는 어떤 윤리에 입각한 그런 전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3부 강연이 끝난 기념으로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대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3부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죠? 뭐랄까 우리가 실제 와닿는 경제적인 내용보다는 국민경제라고도 불리고 거시경제라고도 불리는 좀 커다란 얘기들, 경제 성장, 경기의 변동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도 많고 좀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커다란 얘기들이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작용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그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20년 동안 활동해온 베테랑 노조 활동가분이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교육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이제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다고. 네, 한 10년 동안 정책 기획실장 등의 업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나중에 뭐 공공운수 노동조합에서 나온 이제 문서들 이런 거 보시면 상당 부분이 여기 계신 이분께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예, 마음에 안 들으신 거 있으면 예,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예. 그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3부에서는 성장과 경제의 성장과 위기라는 주제로 신고전파 이론, 소득주다 성장 이론, 가공자본 이론을 통해서 부동산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가짜 성장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고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도 다뤘습니다. 자, 이런 커다란 것들이 실제로 노동조합의 어떠한 정책을 요구하고 어떠한 투쟁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공운수 노동조합에서 나온 문서들도 특히 이제 정세 문서들도 갖고 봤는데 직접 쓰신 문서들 많이 봤는데 앞에 보면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 보면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와 실제 노동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요구들을 또 정리하고 얘기할 때 어떤 곤란들이 있나요? 사실 거시경제라든가 세계 경제 그 상황이 노동자에게 매우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사실 또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대부분의 임금을 기업별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배경에 불과하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기업의 수익성이라든가 혹은 공공부문 같은 경우 정부의 지침이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체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조건일 수 있지만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체 정세에 대한 고민과 우리 사업장에서 임단토에 대한 고민이 좀 괴리된달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 문서를 쓰실 때도 굉장히 좀 허무함이 느껴지실 때가 있겠네요. 그렇게 길게 썼는데. 네, 그래도 공부라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 그런 것들이 있었군요. 그 개별 기업에서 아무리 그래도 좀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정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친다든지 뭐 또는 정부가 어떤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거시적인 어떤 행동에 나섰다든지 이럴 땐 그래도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공공부문 노조에서는 경기 변동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최소한 뭐 당장 해고를 한다든가 임금을 체불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기 쉽지만 실제로 공공부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매년 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경제 성장률에
조응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기가 성장하면 노동자 임금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제약이 되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그게 그 전체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정부 지침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공공부 노동조합들이 좀 더 전체 사회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직접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때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그 위기를 직접 맞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항공이나 이런 또 돌봄 쪽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택근무 때문에 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위기의 양상이 양극화돼 있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기업 노동자가 임금 체불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흔히 말하는 K자 네. 어떤 위기, K자 회복이라는 것들이 네. 공공부문에서도 또 그대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는 주로 이런 어떻게 볼까요? 한쪽에서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좀 뒤에 받고 네. 또 한편에서는 가장 먼저 심하게 받는 그룹들도 있다고 한다면 뭐 흔히 말하는 건 분절적 노동시장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이걸 넘어서려고 어떤 것들을 주로 고민을 하거나 어떤 정책들을 펼까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기도 하고 민주노총이나 저희 공공노조라든가 아니 다른 금속노조 등의 산별도 하는 거지만 중소형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여기에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정말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기도 한데 사실 고민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금 연봉 7, 8천을 받는 공기업 노동자들만큼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고민이 되긴 하죠. 근데 일단은 워낙 어려운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우 개선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게 현재 상황이죠. 딜레마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공공운수 노동조합에서도 좀 주력은 안정적인 지위는 정규직 노동조합일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편화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노동자들 공기업 혹은 이런 그 정규 노동자들 수준으로 다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요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쟁도 하고 있고요. 또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당한 투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연봉 7, 8천만 원을 받는 정규 노동자 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고민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노동시장 고민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사업장에서 임금을 올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을 따라잡자라는 활동이 주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해요. 예. 한편에서 보면 그래서 귀족 노조란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또 이렇게 사회적인 또 비난 네. 여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보편화되기 힘든 요구나 네. 어떤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네. 아마 비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점도 있거든요. 네. 현재 단체 협약 체계가 기업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업별 단체 협약 더군다나 네. 직접 사용자가 똑같은 사람에만 그 단체 협약이 적용이 돼. 그렇죠. 이런 체계에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금과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 말고는 어려운 것들도 사실인데요. 정부도 알지 않을까? 왜 정부는 이걸 이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게 왜 그럴까요? 정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 안 정부 나오네요. 당국자님께 네.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왜 오히려 노동자들이 보편적인 걸 할 수 없도록 왜 단체 협약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계속 유지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재벌 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상대로 해서 투쟁해서 임금을 올리는 게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죠. 최근에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기업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게 합리적 선택인 이유는 임금이 기업별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정부나 뭐 자본 입장에 봐도 야 이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같이 결정해 보자라고 할 법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은 별도 고민이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상대해본 정부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귀찮은 걸 왜 정부가 해야 되느냐. 귀찮다. 네, 그걸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기업별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걸 정부 차원의 결정을 하고 여러 기관들을 모아서 교섭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 표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회적 표준을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이 세진다.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런 게임을 게임 이론에서는 사회적 딜레마 선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딱 그러네요. 네,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각자는 최선을 하는데 네. 둘이 합치면 최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는 따로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결국 네. 나머지 사회는 네.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네. 마르크스가 이제 총자본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개별 기업은 나름대로 노동을 전략하고 자본을 소모하고 시장에서 경쟁해서 우위에 서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지만 그게 경제 총자본 입장에서는 이윤율의 저하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들이 결국 그 딜레마가 자본의 또 핵심 테마기도 한데 그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가져다 놓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는 이게 또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는 것 같아요.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들 중심으로 해서 고용 안정과 고임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도나도 취준생들이 공공기관에만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시생 뭐 몇 수씩 하면서 공부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래도 못 가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처럼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전 사회적으로 과연 생산적인 일인가 공정한 일인가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개별적인 공정성이 사회적 공정성으로는 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적 이익이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이 부분이 자본주의 근본적 딜레마긴 하지만 아주 극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기업별 임금 결정 체계, 기업별 노사 관계가 더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올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최선의 선택인데 사회적으로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게 해다오. 개인의 최선이 사회적 최선이 될 수 있게 해다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네, 저도 노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려웠는데요. 사실 이게 공공부문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 노동조합 전체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특히 이제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빛나는 투쟁을 통해서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기업별로 그걸 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사관계, 기업별 노사관계라는 게 공공부문까지 모든 사회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저희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지만 재벌 대기업에 있는 노동조합들도 다른 책이랑 만들어보자. 기업별이 아니라 좀 전사회적으로 임금을 같이 올리고 결정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보자라고 하려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그 사회적 연대를 만들기 위한 운동 이념과 노선이 없는 게 또 취약한 것이 한쪽의 문제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봐서는 과거의 기업별 투쟁을 통해서 상당히 임금 인상을 달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공이 오히려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 재벌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네. 3조 호황 86년부터 했던 3조 호황이라는 네. 그 성과가 결국 외환위기 97년에 이제 외환위기로 그 성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방식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외환위기를 가게 되는 결론이 됐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본의 실패가 또한 노동의 실패의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현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의 역설인 측면,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90년대 노동운동 87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투쟁을 해서 임금 인상 쟁취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게 근데 문제는 제대로 작동했던 게 재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대신에 많은 일자리가 외주화되고 하청화되는 게 또 9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나 또 재벌 대기업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만 하면은 전체 노동자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90년대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거죠. 완전 경제체가 달라진 겨시 경제라는 게 여기서 네. 이제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죠? 자본주의 어떤 그런 상태가 다르단. 네, 그렇죠. 하다못해 90년대만 하더라도 매년 뭐 10% 이상 임금 인상을 했는데 지금은 저성장 상황에서 그렇게는 달성할 수가 없죠. 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에 일하고 계신 네. 노동자분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지지자였어요. 이명박도 지지자였고. 네, 우리 조합원들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네. 이유는 왜 그러냐? 네. 굉장히 노동자들 싫어하고 기업 네. 팬들이 하는데 왜 좋아하냐 했더니 그래도 성장이 돼야 낙수 효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있고 비정규직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개선이 된다. 고도 성장이 답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진리기도 하죠. 고도 성장을 통해서만 삶을 개선해 왔던 어떻게 보면 바닥층 노동자들이 실제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현재 자본주의 조건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 노동조합이 뭔가 어떤 그런 전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윤의 낙수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어떤 연대를 통한 낙수 효과라는 걸 만들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또 없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해서 함께 임금을 올리자 이랬던 경험은 별로 없죠. 예. 근데 약간 거기 생각해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차피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은 포기하고 뭐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하자라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임금을 떨어뜨리긴 어렵거든요. 그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일정한 성장이 있어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되든 말든 우리 노동자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편향인 것 같아요. 뭐 한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노동자가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경제가 망해도 저성장이 돼도 노동자는 상관없다라는 것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그렇죠. 사실 최저임금 인상 요구 많이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이 완전 제로라고 하면 최저임금도 인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실제 저성장 속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거시경제적인 조건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체감도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실제 뭐랄까 총노동으로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조합원들이 원래 노동조합이 경제에 관심이 없거든요. 거시경제도 물론이고. 근데 오히려 요즘에 근데 역설적으로 주식 투자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도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된 제목이 붙은 것만 조회수가 높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진짜 도움이 돼요. 제가 이제 노동자 교육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해박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공자본이기 때문에 실제 실물 경제와의 좀 루틴과 좀 다른 또 방식으로 이제 커지다 보니까 한편에서 보면 이상한 경제 의식들이 또 그렇죠. 생기기도 확실히 하더라고요. 조합원들이 특히 젊은 조합원들 교육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인데요. 주식이나 코인 얘기가 나오면은 눈이 반짝반짝. 환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역설적인데 우리 노동자들이 또 상대 고임금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오르는 재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업무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동조합 하다 보면 뭐랄까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역설이란 말 쓰는데 노동자들은 사실은 일을 해야만 뭐가 된다는 것,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장 한 일선에서 느끼는 계급인데 공짜를 추구하니까 알 바 아니다, 나의 알 바 아니다, 진짜 진실과 할 바 없다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거시경제 공부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이런 게 안 된다. 결국은 네. 제로섬 이거 누군가를 뺏는 거다. 지대 그렇죠. 추구뿐이다라는 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걸 텐데요. 자,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얼마 전에 그 대선 야상의 대선 후보 중에 네. 한 분이 귀족 노조 해체를 내걸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네. 여기저기 말이 다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귀족 노조의 이제 수장쯤 되신 자리에 계신 분데 아니고. 왜냐면 귀족들을 조합원으로 둘 정도면 네. 이거 도대체 어떤 거야? 어떤 네. 느낌이셨나요? 일단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들으면은 맨날 저는 귀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조선일보에 보니까 마치 어떤 컬럼니스트가 노동귀족 100만 명 민주노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민주노총 안에는 뭐 대기업 뭐 재벌 그 노동자도 있지만 뭐 하다못해 배민 라이더도 계시고 화물 노동자 계시고 요양보호사 뭐 청소하시는 노동자 이렇게 있는데 노동귀족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고, 근데 그 말씀하신 대선 후보가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보긴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노동조합은 필요하지만 자기가 귀족 노조자라고 한 것은 재벌이나 이제 공기업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던데 보통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재벌이나 공공부문, 공기업 노동자, 정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게 사실이고 상위 20%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 안 된다라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20% 노동자들에게 보장돼 있던 권리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문제가 있는 얘기지만 또 아예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데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상위 20%의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는 게 하위 80%의 저임금을 전제하지 않고서 상위 20%의 고임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기분 나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기분 나쁘다고 욕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해결책은 해체라고 답을 낸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와 그 대선 후보들의 얘기는 귀족노조 해체 얘기하는 건데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20% 상위 20% 귀족노조에 보장되어 있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첫 번째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뭐 배민 라이더들이라든가 혹은 그 외 요양보호사 무슨 그 청소 노동자 이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5인 이하 사업장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권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매우 어렵고 여기에 대한 어떤 법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과 함께 병행돼야 될 거는 그 공기업이나 재벌의 상위 20%에 속한다고 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것만 지켜서는 하위 노동자들의 이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객관적 현실도 인정을 한 상태에서 개선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임금은 정해져 있는 임금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꾸준하게 밑에 있는 노동자를 올려가야 되는데 상위 20% 노동자들은 사실 아까 성공의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장도 크기도 하고 파업을 해도 파급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도 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금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을 계속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밑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저도 그런 점에서 보면 귀족 노조 해체 요구하면 왜 그러면 귀족 노조 자신들이 얘기한 귀족 노조를 양산한 노사 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기업별 노사 관계는 그걸 그대로 두면서 왜 자꾸 노조만 해체하라고 하는지 오히려 그렇죠. 그걸 양산한 어떻게 보면 교섭 관계를 해체해라. 그건 반대로 상별교섭, 전국교섭을 양성화해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 고임금을
비난하지만 조선일보나 그 대보도 보수 야당 후보도 비난을 하지만 사실 그 임금을 준 건 사용자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노사관계에서 고임금은 일정하게 보장해, 소수에게 고임금을 보장해주고 많은 노동자들을 하청 비정규 돌렸던 게 자신들인데 재벌이나 어떤 정부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문제입니다. 네.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 전문가. 네. 현대차가 고임금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외 그런 뭐 폭스바겐이든 네. 도요타든 비교해봐도 수익률이 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높은데도 네. 현대차 수익률이 네. 비결이 뭐냐? 경영 잘했나요? 이렇게 기분 예, 좋은가? 아웃소싱 기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용을 최소화하고 네. 고용을 최소화하고 아웃소싱으로 그냥 밖을 쥐었다는 기술이 최고라서 이렇게 승리 높은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이제 선택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네.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게 한편에서 보면은 거시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네. 주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저성장을 촉진하는 거기도 한데 오히려 한국에서 보면 네. 노동 능력 재생산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청년들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예 인구가 재생산을 포기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그렇죠. 어떻게. 한국 사회가 참 암울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참 그래서 네. 암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이라도 희망이 되라 그래서 네. 더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노동조합이 그래도 희망이 돼야 된다. 아니 이 정도 100만이 모여서 그래도 뭐래도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한국에 민주노총 말고는 없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반대로 지금 얘기하면. 자본가에게 맡겨놨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요. 이 상황을 갈 수는 없잖아요. 예. 해외에서 봐도 제발 한국의 자본가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성장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이라고. 예. 네, 그게 현실이죠. 예. 그래도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는데요. 이제 공공수 노조가 또 사회적인 어떤 희망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중에 공공성을 확장하자, 공공성을 네. 확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이제 네. 슬로건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보자면 뭐랄까 공공성 이런 게 약간 좀 비계급적인 용어긴 네. 하거든요. 정부 부분이라는 것들은 소유권과 네. 어떤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 외에 영역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특정 민간 기업이 독점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네. 광해 공공 부분에 대한 마르크스적 네, 정의라고 네, 할 네, 텐데요. 자 그런 점에서 공공성을 확대하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해석되거나 좀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꽤 있죠.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제공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필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필수적인 그 생활의 보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공 부문이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공 부문을 확대하자는 게 민주노총이나 공공수노조,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어떤 기본적인 요구긴 한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약간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는 공공부문의 정규 노동자들이 고임금 상태에서 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작정 늘리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연봉 7, 8천의 일자리를 늘리는 걸로 해서 공공성이 담보가 물론 공공성이야 뭐 더 공공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지만 조세 부담이라든가 요금에 대한 전가라든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잡는 논의가 좀 필요한데 좀 한국 노동운동 민주노총이나 저희 노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거나 서비스가 주어지는 거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무조건 늘리고 보자라는 게 많이 있는데 물론 꼭 늘려야 될 부분 늘려야죠. 근데 모든 걸 다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걸 다 늘리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공공성이라는 네. 게 왁스적인 표현을 하면 노동능력 재생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명목임금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노동 능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 자체는 낮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구매력이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네. 임금 네. 구매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되고 네. 자본 입장에서도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동 능력 좋은 네. 노동 능력을 재생산하고 자신들 그 비용을 또 책임지지 네. 않아도 약간 되기 임금을 때문에. 덜 줘도 되죠. 예. 네. 이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 생산성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그래서 공공성은 자본과 노동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해주는 네. 거다. 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걸 주장하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그렇죠.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근데 약간 더 나가 보면은 자본주의를 변혁하자라고 예. 이제 주장하는 정치사회 단체들이나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역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생산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공공부이 제공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운영 축적 체계 또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생산 체계가 변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넘어서는 단결할 수도 있고 사회 전체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확실히 사회임금은 거시경제적인 조건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네.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한계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 거시경제는 상관없다. 일단 모든 걸 더 받고 보자라고 주장을 많이 저도 했습니다만 그걸 국가의 돈이 얼마가 있던 상관없이 모든 사회보장이나 공공 서비스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거는 한번 민주노총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공공성과 관련해서 거시경제가 네. 직접적 제약 조건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는 요구 중에 하나가 연금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뜨거운 내생점입니다. 예, 네. 인구와 어떻게 보면 장기 경제 성장이라는 거시경제 조건이 네.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은 높이고 연금에 대한 기여는 그렇게 더 늘리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꽤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쟁점인데 저희 노동자 조합원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조합원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이나 그 뭐 노령연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도 늙어서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노인들도 매우 이제 빈곤하고 계신데 이 제도가 잘 유지되고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작정 덜 내고 더 받자라고만 해서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발전시키려면은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급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합의가 참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그렇죠. 후세대와도 합의를 할 수 있을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후세대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도 공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금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야 이 소중한 연금 제도도 지켜낼 수가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정말 노동자들이 뭔가 하니까 합리적이고 사회 전체가 생각하고 후세대까지 생각하는 이런 대안이 나오는구나. 역시 노동자들이 사회를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사실 정말 그 대목이 와닿는데요. 사실 자본가들은 굳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그렇죠. 사회가 망하든 자기들 살아도 되거든요. 미국 가면 되니까요. 예,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들은 미국으로 갈 생각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건 노동자들이고 흔히 세대 간 회계라고 부르는데 세대를 넘어서면서 이 인풋과 아웃풋이 내지는 손실과 비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들을 실제 계산을 하는 회계인데 노동자들이야말로 세대 간 회계를 해야만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튈 수도 없고 자본가처럼 그렇죠. 여기서 노동하며 살아야 되고 노동만이 실제 부를 만든다는 걸 온몸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근데 그런 게 또 안 되네요. 네. 우리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보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사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을 단결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논리를 좀 거시적인 경제들 그 속에서 어떻게 맺는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어떤 점에서 변화를 좀 도모해야 되고 뭐 꼭 변화, 실제 현실적인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고 답도 없는 얘기 왜 질문하나 막 속을 네. 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상상하는 노동운동 현실적인 제약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내가 상상하는 노동운동은 어떤 걸까요? 일단 뭐 노동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기도 한데 이게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고임금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는 체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유지가 되어 있는데 기업을 넘어선 단결이 필요하고 또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작동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산별노조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산별노조가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는 고임금 받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는 산별로 만들었지만 정작 산별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같이 결정하는 거는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죠. 여기서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동자 계급이 같이 살아가는 거다. 윤리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윤리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아까 국민경제 한계라든가 제약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한계, 그러니까 약 1,800조죠. 우리나라 1년 GDP가 1,800조 하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나눠 가지고 또 한편으로 그 중에 투자도 해야 되고 공공서비스도 써야 되고 이 다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1,800조 마치 3,000조, 4,000조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거시경제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싶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혹은 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해보고 현실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전진 그리고 또 노동자 계급의 연대라는 어떤 윤리에 입각한 그런 전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약하자면 거시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한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윤리, 시민적 윤리, 정의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또한 교섭하고 투쟁한다면 뭐랄까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노동조합 현장에서 훌륭한 활동, 마르크스적 실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